혁수야, 오늘도 아빠가 왔어. 울지마 윤서야, 윤진아.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거 확실해? 정말 우리 혁수 아들이라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묘지에서 최영석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외아들 최혁수. 그런데 아들의 묘 앞에서 만난 5살 새 쌍둥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울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을 거칠게 끌고 가는 정체불명의 사람들. 그리고 며느리 한지원의 의심스러운 행동까지. 최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자신의 가족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어김없이 최영석 회장은 아들 혁수의 묘 앞에 섰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28살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외아들. 그것도 하필 결혼을 앞두고 말이죠. 혁수야, 오늘도 아빠가 왔어. 차가운 묘비에 손을 얹으며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독 매서웠던 그날이었어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사방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최 회장이 고개를 돌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3명의 아이들이 어떤 무덤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우리 정말 가야 해? 아빠 곁에 있고 싶어. 울지 마, 윤서야, 윤진아.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가운데 서 있는 남자아이가 양옆의 여자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똑같이 생긴 일란성 삼둥이였어요. 아이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최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의 모습에서 혁수를 떠올리게 됐죠. 더욱 놀라운 건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혁수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눈매, 코 모양, 심지어 울 때 찡그리는 표정까지 완전히 판박이었죠. 저 아이들이. 최 회장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가 묘지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중년 남녀가 내려 아이들에게 다가가더니 거칠게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가기 싫어요. 아빠랑 있을 거예요. 조용히 해, 빨리 와. 남자가 아이들을 강제로 들어올리자 세 아이가 모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절규가 묘지 전체에 울려 퍼졌죠. 최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깐만요. 저 아이들 왜 그렇게 거칠게 대하시는 거예요? 최 회장이 다가가자 중년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돌아봤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일에 참견하세요? 우리가 맡아서 키우는 아이들이거든요. 맡아서 키운다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보호자라면 저렇게 아이들을 무섭게 대할 리가 없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아버지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말이죠. 혹시 이 아이들 부모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 건 상관없고요. 우리가 책임지고 돌볼 겁니다. 남자의 대답이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죠. 더욱 이상한 건 여자가 계속 시계를 보며 조급해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야겠다. 늦으면 안 돼. 그들이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우려는 순간 가운데 남자아이가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할아버지, 우리 아빠 이름은 최혁수예요. 혹시 아세요? 최 회장의 세상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최혁수,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거든요.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죠. 뭐라고?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승합차에 태워진 뒤였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새 아이의 절망스러운 표정. 최 회장은 급하게 차 번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의도적으로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어요. 승합차가 사라진 뒤에도
최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최혁수라는 이름, 혁수와 똑같은 생김새, 그리고 아이들을 거칠게 대하는 정체불명의 사람들. 설마 저 아이들이? 그날 밤 최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남자아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 이름은 최혁수예요. 이튿날 아침 일찍 최 회장은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어제 그 아이들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어떤 아이들 말씀이신지요? 묘지에서 본 새 쌍둥이 말이야. 뭔가 심상치 않아. 김 비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다른 일에 관심을 보이는 건 혁수 도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지요? 일단 어제 그 시간대에 묘지에 온 차량들부터 확인해봐. 그리고 주변에 보육원이나 양육시설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김 비서가 나간 후 최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들이 혁수의, 아니,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할 순 없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데려간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진짜 선량한 보호자라면 아이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좀 더 따뜻하게 대했을 텐데 말이죠. 오후가 되자 김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알아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우선 어제 그 시간대에 묘지를 출입한 차량은 총 3대였는데 그중 하나가 수상합니다. 차량 등록 증상 소유주는 가짜 주소와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차가 어제 저녁 인천공항 근처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인천공항? 네. 마치 누군가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김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회장의 뇌리에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그 아이들이 해외로 팔려나가는 건 아닐까요? 김 비서, 당장 주변 보육원에 연락해서 최근에 입소하거나 나간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해봐. 특히 새 쌍둥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최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아들 혁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저녁 무렵 김 비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장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뭔가 그 새 쌍둥이들이 어젯밤 해외로 밀반출되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혁수의 아이들일지도 모르는 새 쌍둥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니. 지금 어디에 있나? 추적 결과 태국을 경유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회장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용기 준비해. 당장 태국으로 간다. 회장님이 직접 가시겠다고요? 내 손자 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분명히 혁수의 자녀라는 믿음 말이죠. 다음 날 김 비서가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던 중 심상치 않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 비서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두툼했죠. 어떻게 됐나? 우선 아이들 이름은 최윤우, 최윤서, 최윤진입니다. 새 쌍둥이고요. 성이 최 씨라는 게 맞습니다. 최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역시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곳이 강남의 한 고급 빌라인데 그곳에서 6개월 전까지 최혁수라는 이름의 남자가
이수민이라는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수민? 최 회장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혁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상대는 한지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수민이라는 여자가 8개월 전 갑자기 실종됐다는 겁니다. 집에 홀로 남겨진 세 아이들은 한동안 혼자 지내다가 아동보호소에 맡겨졌고요. 김 비서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의 모습이었죠. 이 여자가 이수민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들이 보호소에 입소할 때 가져온 물건 목록인데 최 회장이 목록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 사진? 네. 세 아이들이 모두 아빠 사진이라고 하면서 끌어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호소 직원이 확인해 봤더니 김 비서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 혁수였거든요. 이게 혁수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어제 그 아이들을 데려간 사람들이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은 게 아닙니다. 보육원 관계자를 매수해서 아이들을 빼낸 거거든요. 뭐라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간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쳤죠. 더 심각한 건 그들이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고아원 아이들이 해외로 불법 송출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김 비서가 건넨 또 다른 자료를 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이들이 동남아시아로 팔려가서 강제 노동이나 장기 매매에 이용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김 비서, 당장 경찰에 신고해.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서류가 없어서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아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최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혁수의 아이들일지도 모르는 새 쌍둥이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니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한지원 여사님이 어젯밤 급하게 해외로 출국하셨더라고요.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지원은 혁수의 약혼자였고 혁수가 죽은 후에도 자신을 아버지처럼 모시며 위로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해외로? 어디로 갔나? 태국입니다. 그것도 관광이 아니라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태국. 김 비서가 말했던 인신매매 경유지 중 하나였죠.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김 비서, 한지원의 최근 행적을 모두 조사해. 전화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만난 사람들까지 전부 다. 혹시 한지원 여사님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최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년간 자신을 위로해준 며느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했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내 손자, 손녀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 바로 그때 최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원에게서 온 국제 전화였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원아, 갑자기 태국은 왜 간 거야? 아,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요. 며칠 후에 돌아갈게요. 한지원의 목소리에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말끝이 흔들렸거든요. 무슨 급한 일인데? 친구가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70년을 살면서 거짓말을 구분하는 능력을 익혔거든요. 특히 상대방이 당황할 때 나오는 특유의 톤말이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은 후 최 회장은 김 비서를 받습니다. 태국에 우리 지사가 있지? 네, 방콕에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한지원의 행적을 추적하라고 해. 그리고 혹시 아이들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김 비서가 나간 후 최 회장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혁수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뭔가 이상했었거든요. 평소 운전을 조심히 하는 아이가 왜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의문이었죠. 그리고 혁수의 죽음 이후 한지원이 보인 행동들도 다시 생각해보니 석연치 않았어요. 상속 문제에 대해 자주 물어봤고 혁수의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겠다며 가져간 것도 많았거든요. 설마 지원이가? 하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새 쌍둥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죠. 저녁 무렵 김 비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더욱 심각했어요. 회장님, 태국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한지원 여사님이 방콕 시내의 한 숙소에 머물고 있는 건 확인했는데 그곳이 문제입니다. 김 비서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숙소는 표면적으로는 일반 게스트하우스지만 실제로는 인신매매 조직의 경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임시로 머물게 한 후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 거죠. 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그 숙소에 어린아이 3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이와 외모가 회장님이 찾는 아이들과 일치해요. 정말인가? 네. 하지만 내일 새벽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 회장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비서, 전용기 준비해. 당장 태국으로 간다. 회장님이 직접 가시겠다고요? 내 손자, 손녀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김 비서의 표정이 걱정스러웠지만 최 회장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현지 경찰과도 연락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어. 최 회장은 이미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혁수에 대한 마지막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한지원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1년간 자신을 위로해준 그녀가 정말 이 모든 일의 배우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최 회장은 현지 지사 직원들과 함께 즉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저기입니다. 현지 직원이 가리킨 낡은 건물은 겉보기엔 평범한 게스트하우스였어요.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죠. 철창이 달린 창문, 감시 카메라,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정말 저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건가? 네. 한국에서 온 새 쌍둥이가 3층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최 회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혁수의 아이들을 찾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지원 여사님이 그 조직의 핵심 인물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넘겨주는 최종 거래를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최 회장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1년간 자신을 속인 한지원의 배신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지금 한지원이 어디 있나? 1층 사무실에서 조직 보스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아. 경찰은 언제 도착하나? 10분 후면 도착 예정입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10분이라는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나는 지금 들어간다. 아이들부터 구해내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 너무 위험합니다, 회장님. 위험해도 해야 해. 저 아이들은 내 핏줄이야. 최 회장이 건물로 향하는 순간
1층에서 한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은 약속대로 지불할 테니까 아이들을 빨리 처리해 주세요. 처리라고? 한지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 회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년간 자신을 위로해준 그 따뜻한 목소리가 이렇게 냉혹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흔적도 남기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3명이나 되니까 더 조심해야 하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전문가니까. 새 쌍둥이든 뭐든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조직 보스로 보이는 남자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지원. 최 회장이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한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고? 내 손자 손녀를 구하러 왔지. 조직 보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물 밖에서는 태국 경찰들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 방금 아이들을 처리하라고 한 게 오해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70년 인생에서 느껴본 가장 큰 분노였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때 3층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회장은 한지원을 뿌리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현지 직원들이 뒤따랐죠. 3층 끝방에서 새 쌍둥이가 철창에 갇혀 울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그들을 보는 순간 확신이 섰어요. 혁수의 아이들이 맞았거든요. 할아버지. 가운데 남자아이가 최 회장을 알아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묘지에서 봤던 그 아이였어요. 윤우야, 윤서야, 윤진아. 할아버지가 왔어. 최 회장이 철창 문을 부수며 세 아이를 모두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거든요.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간다고 했어요. 저희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래층에서는 경찰들이 조직원들을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원도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고 있었죠. 아버님, 정말 오해예요. 저는 아이들을 도우려고. 최 회장이 한지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혁수가 죽은 것도 이 아이들의 존재를 숨긴 것도 모두 내 짓이었어. 한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혁수 오빠가 이 아이들 때문에 저와 결혼을 망설였어요. 3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까지 돌볼 여력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어서 아이 아버지를 죽이고 무고한 아이들까지 죽이려 했다는 거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원의 배신이 이렇게 깊고 치밀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이들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로 보내려고 했는데 3명을 다 처리하기는 너무. 해외로 보낸다고?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서? 한지원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경찰이 한지원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최 회장은 새 아이들을 더욱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 할아버지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 우리 진짜 할아버지 손자 손녀 맞아요? 윤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내 소중한 혁수의 아이들이야. 그리고 나의 유일한 가족이고. 저희 셋 다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윤우도, 윤서도, 윤진이도 모두 할아버지의 보물이야. 윤진이가 최 회장의 품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헤어지지 않을 거죠?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 하지만 최 회장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한지원이 어떻게 혁수를 죽였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인 이수민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진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최 회장은 새 아이들을 집에 안전하게 머물게 한 후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원은 현재 구속되어 있었지만 아직 모든 진실을 토해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김비서, 한지원의 계좌 추적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정말 충격적입니다, 회장님. 지난 1년간 한지원 여사의 계좌로 매달 거액이 입금되었더라고요. 김비서가 내민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지원의 통장에 매달 5천만 원씩이 정체불명의 계좌에서 입금되고 있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추적해보니 해외 차명 계좌를 여러 차례 거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 출처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최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지원이 단순히 질투나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수민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말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수민 씨가 실종되기 직전에 누군가와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누구와? 한지원 여사입니다. 실종 당일 오후에 이수민 씨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는 목격담이 있어요. 최 회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지원이 이수민까지 해친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이수민 씨의 휴대폰도 꺼졌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최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최영석 회장님이신가요? 한지원 씨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지원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수민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만나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구치소에서 만난 한지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죠. 아버님. 한지원이 고개를 숙였지만 최 회장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수민은 어디에 있나? 그것부터 말씀드리려고 불렀어요. 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민은 죽었어요.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죠. 누가 죽였나? 저예요. 한지원이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왜? 혁수 오빠가 이수민과 새 아이들 때문에 저와의 결혼을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수민을 만나서 돈을 주고 아이들과 함께 멀리 떠나라고 했죠. 최 회장은 한지원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알던 한지원이 이런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이수민이 거절했어요. 혁수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새 아이들의 엄마로서 절대 떠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한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모든 게 이수민 때문에 꼬인 것 같아서. 그래서 실수로 밀쳤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실수라고? 최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사고사처럼 꾸며서 시체를 처리했어요. 그리고 새 아이들은 보육원에 맡겼고요. 그런데 왜 혁수까지? 혁수 오빠가 이수민을 찾고 있었어요. 계속 수상하게 여기고 있어서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지원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에 짓눌린 것 같았어요. 브레이크를 조작했나? 네. 죄송합니다.
최 회장은 한지원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1년간 자신을 속이고 위로해준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였던 거였죠. 그런데 왜 아이들까지 해치려 했나? 3명의 무고한 아이들을. 아이들이 자라면서 혹시 무엇인가를 기억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3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는 한 혁수 오빠의 죽음을 완전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지원의 고백을 들으며 최 회장은 경악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과 질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수민의 시체는 어디에? 경기도 어느 산속에? 정확한 위치는 경찰에게 알려드릴게요. 면담을 마치고 나온 최 회장은 오랫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1년간 살인자의 위로를 받으며 살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윤우, 윤서, 윤진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윤서가 뛰어와서 최 회장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어. 최 회장이 아이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윤진이의 질문에 최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릴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럼 아빠랑 함께 있는 거네요? 윤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아빠랑 엄마가 함께 하늘에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아이들이 슬퍼할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였어요.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할아버지,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서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할아버지의 소중한 손자, 손녀들이야. 평생 함께 살 거고. 정말요? 저희 셋 다요? 윤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너희 셋을 모두 사랑하니까. 그날 밤 최 회장은 혼자 서재에서 혁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혁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이수민도. 사진 속 혁수의 환한 미소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혁수의 새 아이들만큼은 절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최 회장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사람의 질투와 욕심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참 안타깝죠. 하지만 최 회장이 새 손자 손녀들을 찾아낸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들어봐 주세요. 한지원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새 아이들을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TV에서 아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윤우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혁수의 사진과 함께 한지원의 범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죠. 최 회장이 급하게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지만 이미 윤우가 다 봤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나쁜 사람 때문에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윤우야, 아빠는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지만 윤우는 생각보다 성숙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이제 알 만큼 컸거든요. 그 아줌마가 아빠를 해친 거죠? 최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윤우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거든요. 그런 나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해. 네. 그리고 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윤우의 의젓한 모습에 최 회장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혁수가 살아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김비서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한지원의 배우에 대해 추가로 알아낸 게 있습니다. 뭔가? 한지원에게 돈을 지원하고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한지원 혼자서는 이렇게 치밀한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누구야? 놀랍게도 저희 회사의 주요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박태성 회장입니다. 최 회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태성은 오랫동안 자신과 경쟁해온 재벌이었어요. 하지만 설마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쓸 줄은 몰랐거든요. 왜 박태성이? 도련님이 살아계셨다면 영석그룹의 후계자가 될 예정이었잖아요. 박태성 회장은 도련님의 경영 능력을 매우 위협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박태성 회장이 한지원 여사에게 접근한 시기가 도련님과 한지원 여사의 약혼 발표 직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지원 여사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최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태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데 그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데 관여했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증거는 확실한가? 네. 한지원 여사가 박태성 회장과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김 비서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히 박태성이었어요. 최혁수만 없으면 영석그룹은 후계 구조에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면 우리 태성그룹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고,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한지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위험?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성공하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새 꼬맹이들도 알아서 처리하고. 녹음을 들으며 최 회장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70년간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박태성은 이렇게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었던 거였죠. 김 비서, 이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해. 그리고 박태성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에게는 단순히 박태성을 법정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들의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최 회장은 윤우, 윤서, 윤진과 함께 혁수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진짜 무덤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아빠가 계신 곳이야. 와, 아빠 사진도 있네요. 윤서가 묘비에 새겨진 혁수의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랑 함께 살고 있어요. 윤우가 진지하게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못 봐주신 만큼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윤진이도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최 회장은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혁수야, 아빠가 너의 원수를 반드시 갚을 거야.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묘소를 떠나며 최 회장은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지원은 이미 구속되었지만
진짜 배우인 박태성은 아직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박태성이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한지원의 일방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어요. 김비서, 박태성이 부인하고 있다고? 네. 변호사를 대동해서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하고요. 최 회장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박태성 같은 사람이 쉽게 인정할 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최 회장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신지요? 박태성이 한지원에게 보낸 메시지들, 통화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돈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태성의 범행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지원을 이용해 혁수를 제거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이수민까지 희생시킨 거였죠. 회장님, 박태성이 결국 자백했습니다. 김 비서가 급하게 달려와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인가? 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네요. 최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된 거였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혁수를 잃은 슬픔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테지만 윤우, 윤서, 윤진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거든요.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혁수에 대한 진짜 추도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커서 나쁜 사람들을 모두 혼내줄게요. 윤우의 당찬 말에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줘. 저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줄 거예요. 윤서의 꿈도 기특했어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윤진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할아버지가 다 도와줄게. 그날 밤 최 회장은 새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 덕분에 자신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박태성과 한지원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최 회장은 마침내 복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윤우, 윤서, 윤진의 일상이었어요. 할아버지, 저희 정말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윤서가 새 교복을 입어보며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학교는 꿈의 공간이었거든요. 당연하지. 너희들은 이제 내 손자 손녀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해. 최 회장이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를 만났잖아요. 윤우의 말에 최 회장의 마음이 뭉클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이 아이들 덕분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는데 말이죠. 저도 할아버지 도와드릴 거예요. 윤진이도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 회장은 법원에서 박태성과 대면했습니다. 한때 동업자이기도 했던 박태성이 수갑을 찬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영서가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박태성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일체의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내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나? 그건 정말 미안하다. 사업 경쟁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어. 박태성의 사과가 진심으로 들렸지만 최 회장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미안하다고? 내 아들 목숨을 뭘로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3명의 무고한 아이들까지? 정말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은 어쩔 수 없잖아. 박태성의 말에 최 회장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분한 적은 없었거든요.
후회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 돌아오나? 그리고 이수민은 무고한 여자까지 죽게 만들고서 후회한다고? 박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태성은 단순히 혁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석그룹 전체를 흔들어서 인수합병할 계획이었던 거였죠. 김비서, 박태성이 우리 회사 주식도 은밀하게 사들이고 있었다고? 네. 혁수 도련님이 사라지면 회장님이 충격을 받아 경영에 소홀해질 것이고 그 틈을 타서 경영권을 탈취하려던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은 박태성의 치밀함에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질투나 경쟁심이 아니라 완전히 계산된 범죄였던 거였죠. 하지만 박태성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최 회장이 새손자 손녀들을 찾으면서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영석그룹은 더욱 튼튼해졌거든요. 회장님, 박태성에게 어떤 처벌을 원하시는지 검사가 묻더군요. 가장 무거운 처벌을 원한다고 전해. 내 아들과 이수민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해. 몇 주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태성은 무기징역, 한지원은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받았어요. 최 회장에게는 작은 위안이 됐지만 여전히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나쁜 사람들이 다 잡혔어요? 윤우가 뉴스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안전해. 그럼 우리도 이제 진짜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된 거네요? 윤서의 질문에 최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 손자 손녀였어. 할아버지가 늦게 찾은 거지. 저희 셋 다요? 윤진이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윤우도, 윤서도, 윤진이도 모두 할아버지의 보물이야. 그날 밤 최 회장은 서재에서 혁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워내는 것이었거든요. 혁수야, 아빠가 이제 너의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키울게. 내가 못해준 사랑을 대신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진 속 혁수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다짐을 듣고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부터 최 회장은 윤우, 윤서, 윤진의 교육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을 모셔와서 개인 교습을 받게 하고 다양한 예체능 활동도 경험하게 했어요. 할아버지, 피아노 배우니까 너무 재밌어요. 태권도도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를 지켜드릴 거예요. 윤우의 의젓한 말에 최 회장은 뭉클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저는 그림 그리고 싶어요. 윤진이도 자신의 관심사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겪은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김비서, 아이들을 위한 전문 상담사도 구해봐. 트라우마 치료를 제대로 받게 해야겠어. 이미 연락해봤습니다. 내일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최 회장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혁수와 이수민에 대한 진짜 추도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회사에서는 최 회장의 변화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1년간 무기력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김비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덕분이야. 저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돼. 그날 저녁 최 회장은 윤우, 윤서, 윤진과 함께 식사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희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할아버지 같은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거예요. 윤우의 당찬 대답에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줄 거예요. 윤서의 꿈도 기특했어요. 저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예쁜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윤진이의 꿈도 아름다웠습니다. 좋은 꿈들이네.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 순간 최 회장은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였죠. 3명의 손자, 손녀가 자신의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최 회장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원이 감옥에서 면회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어요. 김비서, 한지원이 왜 또 나를 보자고 하는 거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숨겨둔 진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은 한지원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윤우, 윤서, 윤진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어서 면회를 결정했어요. 교도소에서 만난 한지원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복역 생활이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 같았어요. 아버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한지원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 네. 사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최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또 무슨 폭탄 선언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혁수 오빠가 죽기 전에 저에게 남긴 것이 있어요. 한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뭘 남겼다는 거야? 편지와 함께 USB를 맡겼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님께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최 회장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혁수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중요한 걸 왜 지금까지 숨겼나? 그때는 제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USB 내용을 보니 더욱 무서워져서 한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디 있나, 그거? 제 집 침실 서랍 맨 아래 칸에 숨겨뒀어요. 빨간 봉투에 들어있을 거예요. 최 회장은 면회를 마치자마자 한지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들어가는 그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한지원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침실 서랍을 뒤진 결과 정말로 빨간 봉투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USB가 들어 있었죠. 최 회장이 편지를 펼쳐보자 혁수의 친필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네요. 최근 들어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편지를 남겨둡니다. 편지를 읽는 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들이 있어요. 이수민과 윤우, 윤서, 윤진입니다. 지원이와의 약혼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 진짜 마음은 이수민에게 있습니다. 최 회장이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수민과 아이들을 꼭 찾아서 보살펴 주세요. 그들이 제 유일한 가족이자 희망이거든요. USB에는 이들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들어 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이 편지를 지원이가 전해준다면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녀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회장은 혁수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최 회장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여러 폴더가 나타났는데 그중 하나는 아이들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폴더를 열자 윤우, 윤서,
윤진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혁수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일상 사진들이었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에 최 회장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또 다른 폴더는 증거였습니다. 안에는 한지원과 박태성의 통화 내용, 만남의 증거,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들의 사진까지 들어 있었어요. 혁수는 이미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해뒀던 거였죠. 마지막 폴더는 이수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수민에 대한 모든 정보와 함께 그녀의 실종에 대한 혁수의 추측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수민이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 분명 누군가의 소행이다. 지원이가 이수민을 만났다는 목격담이 있는데 이것이 우연일 리 없다. 혁수는 이미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USB의 마지막 파일은 동영상이었습니다. 혁수가 직접 촬영한 영상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더 이상 아버지 곁에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화면 속 혁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원이와의 약혼을 발표한 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혁수가 이수민과 아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윤우는 아버지를 닮아서 똑똑하고 윤서는 착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윤진이는 제가 어릴 때처럼 장난기가 많거든요. 영상이 끝나갈 무렵 혁수가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이수민과 아이들을 찾아서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영상이 끝나자 최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혁수가 마지막까지 자신과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거실로 나가니 윤우, 윤서, 윤진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윤서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선물을 받으러 다녀왔어. 아빠가 선물을 남겨뒀어요? 윤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야. 최 회장은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혁수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이들을 맡기려 했는지 말이죠. 할아버지, 아빠가 저희를 정말 사랑했어요? 윤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너희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사랑하고 있을 거야. 그 순간 최 회장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혁수의 뜻대로 이 세 아이들을 최고로 행복하게 키워내겠다고 말이죠. 혁수의 유언을 발견한 후 최 회장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혁수의 진짜 바람을 이루어주고 싶었거든요. 윤우야, 윤서야, 윤진아.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그날 저녁 최 회장은 아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에서 너희들이 아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했어. 윤우, 윤서, 윤진의 눈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너희들을 부탁한다고 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최 회장이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켜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할아버지도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세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버려질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당연하지.
너희들은 할아버지의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들이야. 저희 셋 다요? 윤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윤우도, 윤서도, 윤진이도 모두 할아버지의 보물이야. 몇 개월 후 최 회장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우, 윤서, 윤진을 정식으로 입양해서 최윤우, 최윤서, 최윤진으로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법정 상속인으로 등록하기로 한 거였죠. 김비서, 입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모든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면 정식으로 회장님의 손자, 손녀가 되십니다. 좋아. 그리고 유언장도 수정해야겠어. 모든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야. 김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요? 그래. 혁수가 물려받을 것을 이제 이 아이들이 받아야지. 셋으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최 회장에게는 이 결정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윤우, 윤서, 윤진은 혁수의 아이들이자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들이었거든요. 입양이 완료된 날, 최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혁수와 이수민이 함께 살았던 집이었어요. 여기가 아빠와 엄마가 살던 집이야. 집은 비어 있었지만 아직도 따뜻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 방에는 장난감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와, 정말 우리 집이었어요? 윤서가 신기해하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래, 아빠와 엄마가 너희들을 키운 곳이야. 윤우가 창가에서 발견한 건 이수민이 아이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최 회장이 편지를 읽어보니 이수민이 아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우리 윤우, 윤서, 윤진아. 엄마가 너희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는 하늘에서 너희들을 지켜볼 거야. 편지를 읽어주자 아이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래, 엄마도 아빠도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 후 최 회장은 이 집을 아이들을 위한 추억의 공간으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와서 부모님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말이죠. 몇 년이 흘러 윤우, 윤서, 윤진은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윤우는 정말로 경영에 관심을 보였고 윤서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어요. 윤진이는 예술 쪽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15살이 된 윤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제가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윤우의 진지한 질문에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야. 넌 아빠를 닮아서 똑똑하거든. 윤서도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의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 의대 예과 공부 시작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최고의 선생님을 구해줄게. 윤진이는 미술에 재능을 보이며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예술가가 돼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그날 밤 최 회장은 서재에서 혁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혁수야, 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 사진 속 혁수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아빠가 이제 너의 목까지 이 아이들을 사랑할게. 그리고 내가 못해준 모든 것들을 다 해줄 테니까 안심해. 몇 년 후 윤우는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윤서는 의대에 입학했으며 윤진이는 예술고등학교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최 회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20살이 된 윤우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한 게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할아버지, 저희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윤서의 말에 최 회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야겠네. 약속하세요. 저희가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윤진이도 덧붙였습니다. 저희 셋이서 할아버지를 평생 지켜드릴 거예요. 그날 오후 최 회장은 윤우, 윤서, 윤진과 함께 혁수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함께 오는 일이 되었어요.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윤서가 묘비에 대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윤우도 아버지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윤진이도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혁수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윤우, 윤서, 윤진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거든요. 혁수야, 고맙다. 내 덕분에 아빠가 진짜 행복한 할아버지가 됐어. 그리고 이 아이들은 너의 분신처럼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석양이 지는 묘지에서 네 사람의 따뜻한 실루엣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운명으로 엮인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새 쌍둥이가 한 명 더 많아졌지만 그만큼 사랑도 더 커진 거였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죠. 최 회장이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윤우, 윤서, 윤진이 부모를 잃고 위험에 처했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니 참 따뜻한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건 꼭 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최 회장과 새 쌍둥이는 혈연 관계이긴 하지만 처음엔 서로를 몰랐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돌봄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갔죠. 그리고 한지원과 박태성 같은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도 보았어요. 하지만 결국 악은 처벌받고 선은 보상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 회장의 변화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새 쌍둥이라는 설정도 흥미로웠어요. 한 명이 더 있어서 그만큼 위험도 컸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돌보는 모습이 더욱 따뜻했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희망은 의외의 곳에서 찾아올지도 모르죠. 최 회장처럼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기적과 따뜻한 만남들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